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기서 하는 내용은 이제 적어도 6년 동안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만약 이 방송 이 6년 거의 긴 시간이거든요. 이 긴 시간에 서로 이렇게 소통했던 과정 없이 바로 이 방송을 들으면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단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되고, 또 그렇다고 여기서 나온 말을 갖다 바로 자기가 적용할 수도 없어요.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해해서 이것을 이제 적용해야지, 그냥 귀로만 듣고 와서 나 해야지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여기 모임에 좀 자주 참석하시면서 상호 이렇게 토론을 해서 배우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결정을 자기 이제 가수관에 적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질문하셨었는데 어떤 질문이었죠? 안 들려가지고. 비 예보가 없어서 네? 5월 4일 비가 그치고 석회융합비를 살포를 했었거든요. 아까 여기요 앞에서.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비 예보가 다음 주에 생겨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보르덱을 뿌릴 또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거죠. 네. 이제 그 얘기가 지금 강우예보가 12일 날 지금, 그죠? 10이요? 11일? 10이잖아요. 이게 토, 일, 월, 화수.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요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 상황. 그러면, 하신 말씀이 지금 요 강우 후에 석회유황합대를 살펴보신 거예요. 요 비에. 그러면 이제, 1, 2, 3, 4, 5. 굉장히 짧네요. 그죠? 짧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예보가 만 10일, 12이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5시간 정도는 결로가 생길 것이고, 또 요즘 굉장히 따뜻하니까 20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위험도가 그걸로 보면 20도시에서 15시간 정도면 위험도가 2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위험도 높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는 지금 이제 돌기병만 나오기 아주 적당한 그런 시기고, 어쩌면 이제 전체 상황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경제적 피해라든지 위험도 높은 이런 시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은데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호대부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구리제. 그래서 뭐 다양한 구리제를 사용하시는데 이 교재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나 봐요. 아마 제가 그 전에 주신 책에 보면 그 뒤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제 구리제, 그러니까 석회 보호덱이 있고, 이것은 이제 자가 제조해서 쓰는 거, 그죠? 이 교재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4사식, 뭐 2사식, 5호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 보호덱이고, 그다음 기타 이제 뭐 황화구리나 염화구리나 뭐 다양한 종류의 구리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네오브르드 세빈나라든지 쿠퍼 사이드, 또 쿠퍼 고온순, 우리나라에서 그 상품화돼서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구리제를 구분을 하지 않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둘 구분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런 종류를 전부 이제 픽스드 코퍼라고 해서 고정, 제가 번역을 한 건데, 그냥 고정 구리제라고 하는 형태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가 제조한 석회 보호대액 같은 경우는 이 물질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구리가 이제 녹아 나오는 것도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살포해 놓고 물을 만나면 구리가 막 녹아 나온단 말이에요.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고정 구리제라고 하는 것은 그 구리의 용해도를 조절을 해서 잘 안 녹아 나오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이제 이쪽 계통이거든요. 그죠? 그 특성이, 둘의 특성이 매우 다르다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질이 달라요. 굉장히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이제 구리제 같은 경우는, 이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풀 아주 건조한 날, 아주 정말 햇빛이 좋을 때, 빨리 말리는 게 관건이거든요. 살포해서 식물체에 빨리 말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녹지 않으면 구리가 계속 녹아 나와서, 구리가 너무 많이 녹아 나오니까 그 약해 피해가 나온다고요. 그 열매에 이제 반점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약해 증상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살포해서 그 구리가 녹아 나오지 않도록 빨리 말리는 것이 이제 사용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 놓으면 나중에 이제 비가 오거나 또는 그 식물체에서도 뭐 이렇게 수액이 올라오기도 하고 병균 자체에서 이렇게 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강우, 이슬이나 강우 또는 식물체 병균이 분비한 물이죠, 물하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해서 염 상태의 그 구리가 석회염이잖아요. 황화구리 석회염 상태에서 구리 이온이 이제 천천히 녹아 나오는 거거든요. 물에 녹아서 나온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 구리 이온이 이제 병균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이 포자를 안에 이제 어떤 그 대사를 교란시켜서 포자가 발화하지 못하도록 포자를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석회보로도 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보로도 액 같은 경우는 빨리 말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흘릴 때 살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구리가 너무 녹아 나와서 빨리 마르지 않으면 구리가 너무 많이 녹아 나오니까 뭐 과실에 반점이 생긴다든지 흑점병 생긴 것처럼 입에 이제 검은 반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피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건조할 때 햇빛이 올 때에서 말려라 하는 거고 그렇게 해놓아야만 또 이렇게 말려 놓아야만 이 구리 뭐 어쨌든 지속성도 높아지죠, 그죠? 안 말르면 바로 녹아서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이것을 말려 놓으면 비가 올 때 서서히 어쨌든 이것이 가용성 구리염으로 이게 구리 이온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속성도 좋아지고 효과도 이제 그러니까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돼서 그 살포를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가 제조한 그 석회보호제의 특성입니다, 그죠? 네. 물론 이제 일반 구리 수화제도 구리가 녹아 나온다는 것은 똑같아요. 구리가 녹아 나온다는 건 똑같은데 구리의 용해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건 그 전에 드린 책이나 이쪽에서 많이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 이게 pH가 7이니까 중성이잖아요. 여기가 중성이고 자가 제조한 그 석회보로도액의 양상이에요. 그 석회보로도액을 제조하면 그때 pH가 12.4로 아주 강한 알칼리성이고 이때는 구리가 안 녹아나 용해도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제조하자마자 그 상태는 구리가 안 녹아나. 그 상태에서 살포하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이고 놔두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밀봉하지 않고 그냥 공기가 접촉돼 있으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녹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보도액을 제조해서 그냥 뚜껑을 열어놓고 노출시키면 안으로 그 이산화탄소가 계속 녹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pH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pH가 떨어져서 pH가 11.3이 될 때가 이 용해도가 이제 우리가 ppm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하여튼 40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용해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비가 흐린 날 살포를 해놓으면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그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녹아 들어가서 요 상태가 그저 지속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용해도가 높으니까 구리가 너무 많이 녹아 들어가서 약해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더 빨리 말려버리는 겁니다.
부리가 녹아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 살포 전략이고, 그래서 말려놨다가 이제 비가 오면 서서히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녹아 들어가서 pH가 이제 뭐 변하게 되겠죠. pH가 나중에 이제 뚝뚝 떨어져서 요 정도 가면 이제 중성 쪽으로 가면 이 석기 보르드의 운명이 끝나는 거죠. 그죠? 네. 더 이상 부리가 녹아나오지 않으니까 효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사용법이 이 석기 보르드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구리제는 제조할 때 pH를 7, 그러니까 중성에 맞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할 때 pH를 중성 정도에 맞춘다. 그러면 용해도가 굉장히 적게 나오거든요. 뭐 2.2 ppm 정도. 예? 아주 적게 녹아 나온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 구리제 쪽은 살포해놓고 나면 산성 쪽으로 가보기보다는 어쨌든 중성을 유지하든지 알칼리성으로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정 구리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잘 안 녹아 나와요. 그러니까 약해가 잘 안 나오죠. 그죠? 약해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고정 구리제는. 왜냐면 녹아 나오는 부리가 적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방제 효과 측면에서 보면 이쪽이 훨씬 좋죠. 왜냐면 구리가 많이 녹아 나온다는 얘기는 농도가 짙다는 얘기고, 방제 효과는 높다는 뜻이에요. 방제 효과는 좋지만 약해 위험성도 동시에 같이 증가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식성이 높아요. 부식성이 높단 말이에요.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뭐 비닐이라든지 뭐 이런 데 부식성이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중성에서 만들어져서 여기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식성도 없고, 그리고 약해 위험도 거의 없고, 그냥 쉽게 살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도 편하고, 뭐 우리가 구입해서 그냥 쓰면 되니까, 물 타서 쓰면 되니까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방제 효과 측면에서 호불호가 있어요. 그죠? 이거에 비해서 방제 효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 감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정 구리 쪽은 이제 산성 쪽으로 가면 이 용해도가 확 증가해요. 막 녹아 나온다고요. 그죠? 산성 쪽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산성화 시키는 목축액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 아인산염이나 뭐 인산 칼슘이나 이런 거, 이제 목축액이 pH가 3, 4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이제 희석하는 그 물을 산성 쪽에 있는 산성화 시키는 그런 뭐가 들어가면 잘못하면 이 용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약해가 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산성 B 같은 경우 사실은 산성 B가 여기가 이제 산성 B가 요 정도 되거든요. 정말 산성 B가 강하다고 그러면 이 고정 구리제를 만나서 뭐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주 지역에 이렇게 뭐 산성비가 심한 그런 지역은 사실은 아니에요. 산성비가 심한 그런 지역은 산에 나무가 막 거의 자라지 못할 정도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라산에 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산성비가 강하지는 않아요, 다행히. 근데 산성비가 많은 지역, 또는 이제 뭐 모르고 목축액이라든지 뭐 이런 물의 희석액을 산성화시키는 물질을 섞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약해가 심하게 나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과 11, 12일 예보가 되어 있는데 석유화합제 살포해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원리로 보면 사실은 석기 보로드액은 살포할 수가 없지만 고정 구리제는 살포해도 심한 약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험을 안 해본 상태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100% 보장은 못하지만 이 원리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그죠? 이걸로 보면, 그러니까 석회유황합제라고 하는 것은 pH가 11.2인가 요 정도 상태가 석회유황합제 pH예요. 그러니까 보르도액이 아주 확, 그죠? 최대로 녹아 나올 수 있는 그런 pH를 갖고 있는 게 석회 보르도액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유황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유황합제 살포해놓고 뭐 이 간격을 안 띄고 석회 보르도액을 넣었다. 그러면 구리가 확 녹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석회유황합제 살포하고 근접으로 석회 보르도액을 치면 그때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식물제 표면이 강한 알칼리성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보르도액이 들어가자마자 막 녹아 나와서 마르기 전에 이제 그때 너무 많은 양이 녹아 나오니까 동피해로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접 살포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 고정구리제 쪽은 산성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고정구리제는 하여튼 고정구리제는 알칼리성으로 갔을 때 오히려 용해도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석회유황합제 살포하고 고정구리제를 살포해도 구리가 많이 녹아 나올 염려는 없다고요. 다만 방제효과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어느 순간 너무 알칼리성이 높으면 이게 농해도가 떨어지니까 구리가 안 녹아 나와서 방제 효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희석이 되니까 액이 이제 중성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그럼 그때 이제 구리가 녹아 나오면서 방제 효과가 나올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고정구리제를 하나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막 비가 오기 직전에 석회유황합제를 또 살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비가 막 오는 그 축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석회유황합제나 황계통은 이게 습할 때 방제 효과가 잘 나와요. 그리고 보르도액은 건조할 때 무조건 살포해야 하는 거고, 황은 일단 습할수록 이게 효과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가 4일날 비가 온다 그러면 미리 살포한 것이 아니라 뭐 구름꾸룩하게 비가 곧 내리기 직전, 뭐 비가 내릴 때 살포해도 사실 효과 높다고 이렇게 외국에서 실험한 걸 보면 나오거든요. 습할 때. 그리고 이제 꼭 석회유황합제뿐만 아니라 뭐 자담유황이나 황토유황 뭐 이런 그런 황계통도 물과 접촉돼 있을 때 살포하면 방제 효과가 더 잘 나와요. 항상.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특성에 맞춰서 5월 10일, 10일 강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처방은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처방 아니잖아요. 내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경험 많고 현장에서 여러 번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응용을 해서 검증하고 뭐 이렇게 해나갈 걸로 보이고, 어쨌든 외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석회유황합제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황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만든 친환경 그 제품도 아주 다양해요. 그죠? 뭐 유기유황제가 이제 그 만쿠지라고 한 그 농약, 그죠? 이제 유기합성 농약이 이제 이 유기유황제고, 주로 이제 친환경에서는 이제 무기황제를 쓰게 되는데, 무기물이죠, 무기물. 뭐 원소나 뭐 분자 형태로 있다는 뜻이고, 유기는 뭐 유기적으로 이렇게 막 체인 형태로 탄소랑 이런 것이 연결돼서 거기에 이제 고리 같은 체인에 황이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유기황제라고 하는데, 이제 무기황제를 쓰죠. 그래서 이 무기황제 보면
뭐 과거에는 황분말, 뭐 수화성 황제, 황훈연제 이런 거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석유융합제를 이제 전통적으로 제조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화성 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나온 게 이제 바이오황, 미생물이 처리한, 그죠? 네, 분해한, 그걸 갖고 만든 바이오황이 있고, 기타 황토유황, 자담유황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석유융합제하고 여기 바이오황, 황토유황, 자담유황 또는 여기 수화성 황분말 이런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 계속 드려왔어요. 석유융합제는 여기 보면 주성분이 이제 다황화 칼슘이라고 있잖아요. 칼슘에 이제 황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것. 그죠? 그리고 다황화 칼슘이라고 하는데, 이 다황화 칼슘의 형태로 유효 성분이 다황화 칼슘 형태로 있는 곳은 석유융합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다른 그 황이라고 붙은 그 황제는, 황계통의 약제는 그냥 황 상태로 있는 겁니다. 단체 황 또는 뭐 단체 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황 분자 형태로 있는 거다. 요 뒤에는 S, 요거만 있고 앞에 칼슘은 없어요. 황만 있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석유융합제랑 일반 황하고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완전 다른 그런 형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도댕이병 병 방지할 때는 사실 이제 그 포자가 발화를 해서 포자가 발화를 하고 나중에 부착기를 형성한 다음에 이제 침입이 일어나잖아요. 침입이 일어난 다음에 이 균사가 쭉 성장을 해서 식물체 그 세포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식물이 죽는 거고, 도댕이병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돌기병반이 튀어나오는 거고,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것인데, 그때 석유융합제는 요것을 방지할 타겟을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포자에 직접 작용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침입이 일어난 후 요 조직에 들어갔을 때 요때 말하자면 요 부분을 치료할 목적으로 강후 직후에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호색을 이제 이식을 쓰는 경우는 아마도 이 부분에 어떤 미세한 상처가 나니까 녹아나온 구리가 집중적으로 여기를 공격해서 이 세포들이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요 세포가 죽으니까 어쨌든 들어가던 이 포자는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석유융합제는 요 상태, 요 식물 조직으로 침입해서 요 부분을 치료한 전략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강우가 시작되면 결로가 시작되는 거고, 그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은 입이 마르지 않고 젖어 있겠죠. 그러면 젖어 있는 기간 동안에 아주 감염이 이런 과정도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비가 그치기 전에 요때 살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방제가 안 되게 치료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죠. 초기 요게 초점을 맞춰서 석유융합제를 살포하는 방법. 요것이 이제 건조할 프로젝트, 그다음 비가 많이 와서 감염이 심하다고 예측이 되면 감염되어 있는 초기 단계를 치료하기 위해서 석유융합제 살포하는 체계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때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다 강우 세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석유융합제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강우 세척으로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는 이 앞에 살포한 보호제액이 거의
유실돼서 뭐 조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석유화합제가 들어가서 용해독을 확 증가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석유화합제 처방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또 정리를 하면, 이 다황화 칼슘이라는 그 화학 물질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인 경우는 그냥 황 상태로만 있어요. 다른 걸 변화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석유 유황합제에 들어있는 다황화 칼슘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하고 이런 물 이것과 만나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거든요. 화학 반응을. 예. 물론 그리고 이제 이때 산소랑 만나면 이 다황화 칼슘이 산소랑 만나면 여기 보면 황이 만들어지잖아요. 황이 만들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랑 물과 만나서 이 탄산칼슘하고 황화수소가 만들어지잖아요. 황화수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석유화합제를 살포하면 황하고 황화수소하고 두 개의 말하자면 살균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황은 직접 포자에 접촉해서 포자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황화수소는 물에 녹기 때문에 수용성이 때문에 조직 속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서 그러니까 여기 초기 침입하는 요 침입균사에 대한 치료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황 자체는. 석유 황합제는 황화수소라고 하는 아주 그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황화 칼슘이라고 하는 이 유효 성분의 어떤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 포자를 살균시키는 보호 기능하고 초기 침입을 치료하는 어떤 치료 효과하고 이걸 동시에 발휘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물이 있어야만 이 반응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수분이 많을 때 이걸 쓴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황화수소는 수용성이고, 이 황은 그 수용성이 없어요. 물에 녹지 않는다. 황은 물에 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기름에는 녹습니다. 기름에 녹아요. 기름에 녹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황의 효과가 잘 나오는 그런 그 병은 이 포자의 세포벽,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에 기름 성분이 많은 그런 포자예요. 그런 것들은 훈연이라든지 이걸로 방제 효과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채소 재배를 할 때, 오이나 이 채소 재배를 할 때 흰가루병이 많이 나오거든요. 흰가루병, 녹병, 흰가루병, 이런 것들이 발생이 심한데, 그때 이제 황을 훈연시킨다고, 황을 태우거든요. 그러면 흰가루병은 거의 완벽하게 방제가 돼요. 일반 화학농약 살펴할 필요가 없이. 그 이유는 흰가루병이라고 하는 포자는 요 껍질 세포벽이 기름 성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황하고 딱 접촉하면 황이 녹아서 들어간다고요, 바로. 그러니까 방제가 잘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세포벽이 기름 성분이 적은 이런 병균은 잘 녹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황의 의한 황의 분자 요거의 그 방제 효과가 잘 나오는 그런 병균이 이제 바로 흰가루병, 녹병, 그런 계통의 일부 병이고, 나머지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벽에 기름 성분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녹아 들어가요. 방제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황화 칼슘에서 황도 만들어지고 수소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자도 직접 죽이고, 또 이제 이 초기 침입했을 때 이 부분도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방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서, 이런 성질 때문에 이제 처방을 강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로덱하고 석유화합제 두 개를 이제 처방하는 거거든요. 그런 처방을 이제
예,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예. 혹시 뭐 이상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그 이제 강우 유실과 관련돼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방제 효과를 뭐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방법들을 많이 이제 적용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기계 유제를 넣으면 되니까 지금 기계 유제를 한 1000배 정도 넣으면 돼요. 사실 여기는 그 일본이나 미국 자료를 보면 석회보드에 100리터에 뭐 오일료 0.5리터 를 넣어서 처방하면 부착력을 높이고, 물론 이제 보호색 자체가 부착력이 좋아요. 보호색 자체가 부착력이 좋은데 부착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좁은 틈 속으로 이제 그 약액이 잘 들어가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방을 내리는데 뭐 200배 진하게 할 필요는 사실 없고 1000배 정도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착력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1000배 정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척 방지용으로 세척을 조금 줄여서 지속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제 카세인염이나 당밀인데, 이제 당밀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쓰는 거잖아요. 친환경 농업에서 당밀은 이제 많이 쓰는 그런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어서 여기 100리터당 당밀 한 500g 정도, 그죠? 100리터에서 500g 정도를 넣어서 혼합하면 이제 강우세척을 많이 저감할 수 있다. 뭐 그죠? 이렇게 미국 이쪽 매뉴얼에 보면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뭐 설탕 넣으시는 분도 있고, 설탕 넣으면 설탕이랑 비슷한 효과니까 괜찮아요. 석회화합제에다가 설탕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어떤 기능, 이것 때문에 넣는 걸 보이고, 또 여기 이제 황산 아연이 천연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인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황산 아연을 넣으면 보르드액에서 구리가 막 녹아나오는 것을 좀 통제할 수가 있어요. 황산 아연하고 보르드액에 들어가는 구리하고 그 아연을 비교하면 아연이 더 빨리 녹아요. 경쟁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산 아연을 넣으면 보르드액이 안정화가 일어난다고. 근데 이게 친환경에 쓸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이제 그 특성, 보호색의 특성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처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더댕이병 방제 현재 4, 5월 이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월동기 방제기는 요것도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수님, 보르도액은 보호식 해도 약해가 거의 없는 반면에, 네? 보르도액은 네. 보호식을 해도 약해가 거의 없는데, 네. 저 석회 이왕은 배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배수. 저기 황화수소라고 하는 게 네. 반드시 약해가 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언급을 안 해주시면 네. 처음 오신 분들은 100배를 뿌릴 수도 있고 200배를 뿌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황화수소가 사실은 이게 그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물질이고, 이것이 이제 그 과거 이제 자동차 엔진이 안 좋을 때 황화수소가 나오면 가로수에 이제 붙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하면 이제 황화수소 때문에 옆에 이제 구멍이 뚫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피해가 나오는 물질이
이 황화수소거든요. 그러니까 석유화합제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약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성질이 있는 것이 이제 석유화합제이기 때문에 한 150배 정도.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햇빛이 나오면 안 되고 좀 그 햇빛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살포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도도 이제 중요해요. 온도도 이제 한 28도 이상 되면 얘들이 활성 높아져서 약해가 나올 그런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도 조건, 그다음에 햇빛 이런 조건 이것들을 잘 감안해야 된다. 일단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환경 재배에서는 석유보로제이크가 어쨌든 약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다 갖고 있고 그 석유화합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균형을 잡아서 병해 방제에 의해서 나오는 그 효과, 그죠? 약해에 의해서 나오는 손실 이런 부분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현장 경험이 참 중요하고 현장에서 많이 이런 약재를 썼던 분들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 몇 배 정도 살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제 150배에서 20배 아닙니까? 온도에? 150배 내외에서는 그지 150배 정도면 내외에서는 신초에 그렇게 무리가 가는 걸 못 봤고요. 네, 한 150배 정도. 심하게 무리가 네, 한 150배 정도는 생육기 때, 물론 이제 월동기 때로 가면 좀 더 고농도로 쓸 수가 있고, 생육기 때 가면 150배 정도 안전하게 하여튼 그 정도 쓰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근데 또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이쪽 제주시 쪽은 그 석유화합제를 아주 강하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강하게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통상 한 150배 내외 정도로 해서 아연을 첨가할 수 있다고 하면 200배에서 150배만큼 살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설경이나 무농약도 아연이 안 되죠? 황산화연 무농약 돼요? 무농약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농약은 황산화연 써요? 아니 방제용으로는 무농약에서는 사용하면 안 돼요? 미량요소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조금 받을 만한데 방제용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친환경 기준이 이제 사실은 이게 미량연소라고 하면 쓸 수 있고 병 방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현장에서 하여튼 그 용도에 맞게 쓰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허용 물질인 허용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 인증 센터 장인이시니까 제가 그 컨트롤 못해요. 제가 인증센터 장이지만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그 규격은 관리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 규격에 따라서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이제 그 검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황산 아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아까 보로제액에 들어가도 약효를 감소시키고 황에 들어가도 또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약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니면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넣으면 석유화합제에도 설탕이나 당미를 좀 넣으면 약효가 좀 많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로제액에 넣었던 그 세척력을 뭐 줄이게 했던 방법과 비슷하게 넣어서 약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월동기 방제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바로 요때부터 요쪽 도댕이 방제 시즌으로 이렇게 연결 주는 게 이제 이 월동기 방제거든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뭐 여기 3월 하순경에 이미 뭐 발화가 돼서 감격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월동기 방제가 앞쪽으로 훨씬 앞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월동기 방제의 이 석유융합제는 여기 이제 50에서 80배니까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3월 하순에 이 정도 넣었으면 좀 위험했죠. 순이 막 나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3월 하순이니까 3월 하순에 이거 써야지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월동기 방제이고, 월동기 방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발화하기 전에, 싹이 나기 전, 발화하기 전에 약을 넣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은 발화가 뭐 하여튼 3월 아마 중순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석유융합제는 이 앞쪽으로 이동을 했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좀 더 세밀한, 석유융합제를 월동방제 해가지고 올해 제가 도농가 정도가 그 이쪽 표선면 쪽에 약해가 나가지고 이파리가 30% 정도 떨어진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아까 황화수소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올 1월 중순경에 영하 5도에서 7도까지 이쪽 동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거대로 하신 분들은 약해 피해를 봤습니다. 동해 받아서. 예, 그런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네, 그렇죠. 석유융합제 살포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세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수세가 강한 경우, 발화 전에 이제 기계 유지하고 석유융합제 처방하는 것들을 기본형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수세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처방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인과류나 이제 핵과류나 이 낙엽과수에서는 이 체계, 그러니까 이때도 기계 유지를 한 25배에서 30배 더 강하게 치잖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휴면 상태에 있으니까. 예. 다만 이제 감귤은 상록과수이기 때문에 잎이 그냥 있어서 그 인과류에 살포한 농도로 들어가서 안 돼서 5, 60배를 넣었던 거고. 그러니 친환경 재배나 뭐 수세가 약해지는 나무는 또 이것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변형한 것이 아마 뭐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세가 친환경에서는 나무가 어쨌든 그 수세가 약해서 이때 기계제를 생략한다고 일반 생략하죠. 그죠? 그리고 살포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제를 이제 깍지벌레나 이제 규룡의 목적으로 쓰는데, 깍지벌레 방제용으로 할 때는 뭐 한 60회 정도 살포해야 되고, 그럼 60회를 살포하려면 친환경에서는 나무 수세가 약해서 적용하기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석유융합제도 이제 수세가 강하면 좋다고 그러면 80배지만 수세가 약하면 뭐 한 120배 정도까지 발화 전에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희석배수를 높여서 이제 약해를 이제 방지를 하는 것인데, 이제 금년도 보니까 동해를 받았더라고요. 그 감귤에도. 그러니까 그 산간지역만 동해 받은 게 아니라 저지대에도 이제 워낙 온도가 떨어져서 동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잎이 이제 약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해를 받게 되면 어차피 나무가 힘이 없고 하니까 스스로 이 잎이 떨어지기도 해요. 다른 뭘 살포하지 않아도 나무 스스로 힘이 없으니까 뭐 잎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이제 강하게 뭐 기계제나 석유융합제 들어가 버리면 잎이 이제 더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구엽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한 120배, 약하다 싶으면 120배 정도 이렇게 높여서 방제체계를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도 이제 이게 여기는 3월 중하순 뭐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발화가 이제 빨라지면 이 시기가 이제 발화 전으로 이렇게 옮겨서 어쨌든 배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달력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나무의 그 발화 상태, 생육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해서 나무랑 호흡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나무, 자기 자식 같은 나무인데
애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지? 어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항상 눈으로 보면서 교감이 되지 그냥 시기가 됐다고 그냥 살포하면 나무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2월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정도 하고 이렇게 농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나무의 그 발화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발화 전에 이제 이 석회암제가 들어가도록 그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월동하고 있는 뭐 병반 그러니까 도생병 특히 뭐 그다음에 흑점병까지 이 월동률을 낮추는 방법으로서는 그 방법으로서 사실 석회암제만큼 좋은 약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수세가 약해서 못 뿌린다고 모를까? 만약 수세가 약하다고 하면 진짜 약하면 이쪽에도 처방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월동률을 낮춰야 된다고요. 친환경에서는 특히 그렇지 않고 월동률을 낮추지 않고 이 시즌에 와서 방제를 하려면 이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워낙 월동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거고요. 수세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 석회암제를 월동약제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이 초기 병 발생 상태가 굉장히 달라져요. 저기 안 들어가면 초기 발생이 굉장히 높아요. 이 월동무게 방지 약제로. 감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과배도 똑같아요. 사과배도 이 석회암제가 안 들어가면 초기에 그 병 발생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뭐 이 석회암제를 2번 들어가는 것도 한번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뭐 발화가 이제 4월 상순쯤 된다고 그러면 뭐 기회주 생략이 되니까 뭐 석회암제를 2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워낙 그냥 월동률이 높다라고 하면 물론 이때 그 농도를 잘 맞춰야 되겠죠. 당연히 너무 강하면 약해가 나무가 힘이 드니까. 그래서 월동이 방제부터 기준을 잡아서 요것을 매개로 이제 4, 5월 도생 발생 시즌에 방제치를 잡아나가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기계주를 생략했기 때문에 깍지벌레에 취약하잖아요. 특히 이제 화살깍지벌레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 화살깍지벌레가 발생되는 가수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깍지벌레에서 그 부화약충, 월동중 성충이 낳은 그 자식들, 새끼들이 나오는 시기에 아마 5월 뭐 하순부터 이쪽이 되겠죠. 그때 이제 기유제나 이런 약제를 통해서 추가 방제가 필요한 거죠. 월동기 방제 생략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쪽에 부화기 때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 한 가지 방법이 기기 유제고요. 뭐 기타 뭐 독초나 뭐 이런 것들, 식물성 살충제나 이런 것들 그 시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기계질을 생략했으면 화살깍지벌레가 이때쯤 부화하기 때문에 우리 관찰을 잘해서 요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뭔가 자기 계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자기 선택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으면 다음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이런 체계적인 그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이걸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4, 5월 이제 도생병 현재 문제되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쓰는 보르텍하고 석회암제 2가지 특성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 월동기 방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렇게 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